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한상하수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이창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받은 제목은 제가 처음에 지은 건 아니고요. 제안을 받았는데 신종 미량 오염물질, 요거 뭐 신규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신종 미량 오염물질 관리 방안과 먹는 물 관리법의 발전 방향인데 저는 이제 공대에서 하는 일이 이제 남문해성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분해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들을 하거든요. 사실은 법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 크기를 요거는 조금 위에 건 좀 크게 하고 밑에 거는 조금 작게 해서 그래도 뭔가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에 한두 장 정도 만들었는데요. 이미 앞에서 저기 그 입법조사관님께서 이미 상세하게 대한 법 쪽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강물은 깨끗해졌을까라는 이제 질문에 한번 질문을 해보면 뭐 일반 시민들은 더 오염이 더 심각해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그다음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대기는 물 말고 대기는 그럼 깨끗해졌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엔 깨끗했는데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근데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물도 깨끗해지고 대기도 깨끗해진 게 맞습니다. 미세먼지도 사실은 여기는 안 가져왔는데요. 제가 다른 슬라이드 있는데 계속 이렇게 이 파티클의 농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아졌다고 느끼는 거는 그만큼 계속 이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부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법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꼭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아진 게 맞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책들, 수질 개선 대책에 의해서 사실은 GPO수의 수준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4대강의 이제 BOD인데요. 뭐 다른 강들은 사실은 뭐 BOD가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낙동강 보시면 이렇게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화강은 사실은 울산에 있는 한강보다 좀 작은 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울산도 제가 한 9년 살았는데요. 강북과 강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이 이제 강북과 강남을 이게 가로지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울산이 산업화되면서 엄청나게 오염이 된 거의 썩은 강이었어요. 근데 200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이걸 복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태화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이제 수질이 좋아졌고 또 국가 정원도 여기에 또 태화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1회 2005년도에 태화강 수영대회를 열었습니다. 강이 많이 깨끗해졌으니까 수영대회 한번 열어보자 해서 열었는데 수영대회 다음 날에 뭐 이렇게 참가자들이 몸에서 뭐가 좀 간지럽기도 하고 뭐가 좀 나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있어서 2회부터는 실시하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보니까 또 이게 수영대회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인데요. 근데 이제 큰 환경 이슈들을 보면 이게 과거의 이슈들은 사실은 거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오염이 일어나고 있구나, 누가 봐도 저기 심각하구나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또 발전하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쪽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국가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일단 과거의 이슈들은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슈들은 보면 어떤 거 있냐면 뭐 비점 오염원, 뭐 기후 변화, 물 에너지 식량 넥서스, 그다음에 물 재이용, 아까 뭐 물 산업 얘기도 하셨는데요. 그다음에 미량 오염 물질, 그다음 플라스틱 오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슈들이 복잡해지고 간접적이고 비가시적으로 패러다임이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량 오염 물질도 그 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종 미량 오염 물질은 뭐 앞에서도 많이 설명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케미칼 화학 물질을 개발하게 되면 요 카스라고 하는데 등록을 하거든요. 이게 케미칼 애브스트랙트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 2억 8천만 종 정도의 케미칼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거의 뭐 많은 발표에 사용을 하는데 슬라이드를 항상 이제 요 넘버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 가서 확인해 보면 몇 천만 종 늘어 있고 다음 달 확인하면 또 몇 천만 종 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요 슬라이드 만들 때는 1억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2억 8천만 종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등록되는 케미칼의 수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뭐 다 환경에서 다 뭐 검출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한 10만여 종 정도는 이제
매스 프로덕션하는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케미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애들은 사실은 환경에 언제든지 노출이 될 수가 있고 검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제 후보가 됩니다. 근데 뒤에 이제 보시는 그림이 이게 빙산의 일각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수돗물 법정 수질 기준은 아까 61개 항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제가 조금 헷갈려서 이렇게 세는 거에 따라서 59개에서 60개 된 것 같기도 하고 60에서 61개 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61개 항목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규제 케미칼들이 다양한 이제 자연수에 많이 검출이 됩니다.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림은 사실은 뭐 초등학교 교과서에 뭐 빗물의 여행 이런 이름으로 뭐 많이 게재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아주 중요한, 영어로 하면 하이드롤릭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물이 이제 지구에서 어떻게 순환하느냐 하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이 물이 순환을 하면서 어떤 오염이 한 곳에서 일어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제 쉽게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확산이 되면서 또 자정작용을 거쳐서 또 정화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과부하물 같은 아주 안정적이고 분해가 힘든 그런 애들은 여기서 자정작용을 거쳐서 정화가 되지 않고 계속 잔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화되는 것보다 확산되는 게 더 커서 결국은 다 이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전 지구에 다 이런 케미칼들이 확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연구들에서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요것은 이제 플라스틱이 남극에 있는 눈에서 이제 플라스틱을 검출한 거고요.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북극에 있는 빙하를 뚫어서 검출을 해도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그 다음 대기의 구름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요. 작은 것들은 이제 같이 이제 수증기와 같이 이제 증발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심해. 그러니까 일부는 2,000m 수심 이하 되는 아주 깊은 심해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케미칼들이 이제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미량 오염 물질들은 이미 물의 순환에 의해서 전 지구에 이미 오염돼 있다. 물론 그 농도는 아주 이제 낮을 겁니다. 그래서 검출되는 것 자체가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고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미량 오염 물질들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일단은 이제 PPCP라고 해가지고 의약품 및 개인 위생용품입니다. 보시면 뭐 약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 향수 아니면 개인 생활에서 쓰는 그런 케미칼들이 이제 하수로 흘러 들어가서 이것들이 하수 처리 설비에서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다시 하천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약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버리기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약을 많이 먹어도 또 한국 사람도 약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제 몸에 이게 100% 흡수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또 오줌으로 다 나오고 또 일부는 또 대사작용을 거쳐서 조금 이게 변형된 형태로 나와서 결국은 이런 PPCP의 주 소스는 이제 대소변, 사실 하수 자체에 이제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PPCP 같은 것들도 국내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원수라든지 정수에서도 미량이지만은 이게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도 많이 나왔지만 과불화합물이라고 하는 PFAS라고 하는 물질, 또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PFAS들이 있습니다. 뭐 수십 종류 이상이 있을 거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물질들, 아주 안정하기 때문에 잔류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포레버 컴파운드라고 불리는 그런 케미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과학원에서 연구관님이 또 말씀해 주셨지만은 국내에 이제 다양한 곳에서 검출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어떤 산업계의 이제 반도체나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산업 쪽 폐수에 또 PFAS의 어떤 형태가 좀 그런 케미칼들이 좀 사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배출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것들이 기존 정수 처리 공정에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게 상당히 이제 까다롭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 생산량이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거 스탑할 수도 없고 이게 여기서 이게 스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 맞게 당연히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플라스틱이 이제 자연계로 방출이 되고 이제 축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해양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방출이 되면 거기서 이제 풍화 작용을 거치면서 계속 크기가 작아져서 깨지고 해서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이제 작아진 것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5mm 이하를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고 요즘은 0.1 마이크론 이하를 뭐 나노 플라스틱 혹은 0.1이 아니라 사실은 뭐 1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죠. 좀 이렇게 러프하게 초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해양뿐만 아니라 지표수에서도 플라스틱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배출이 될 수가 있고요. 최근 다양한 뭐 연구들이 있는데 사람 혈액에서 유럽에서 이제 한 연구인데 모든 사람의 혈액에서 플라스틱 성분이 다 검출이 됐습니다. 그 말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어느 정도 혈액 속에 플라스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뭐 요게 이제 아직까지 갈 길이 멀고 위해성도 정확하지 않고 그렇긴 한데 근데 지금 현재 분석 기술로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한 20 마이크론 이상 아니면 10에서 20 마이크론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그 정도 사이즈는 사실은 우리가 먹어도 세포로 직접적으로 침투가 되지가 않아요. 다 똥오줌으로 다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혈액에서 발견되는 이런 애들은 그보다 훨씬 작은 나노 플라스틱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런 나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분석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룹들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생각에는 20 마이크론 이상 분석이 거기밖에 못한다고 해서 거기가 사실 이게 위해성이 있을까 과연. 그리고 거기 있는 애들은 20 마이크론 이상은 거의 정수 처리장에서 물리적으로 거의 다 제거가 됩니다. 근데 아주 작은 것들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조금 더 좀 포커스를 맞추고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뭐 다양하게 이제 검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류기인 뭐 오염물질, 만냄새 물질이나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경우에는 뭐 4대강 이슈랑 더불어서 많이 최근 이슈가 됐습니다. 요거는 신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과거부터 계속 이슈가 되었던 그런 어떤 오염물질, 미량 오염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량 오염물질의 위해성인데요. 지금 대부분 뭐 일부 감시 항목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미량 오염물질들은 사실 지금 미규제 상태거든요. 그래서 농도가 워낙 낮고 위해성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아주 편안하게 마셔도 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을 보면 이런 미량 오염물질의 어떤 만성적인 위해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연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몇 제너레이션을 거쳐가지고 몇 세대를 거쳐서 어떻게 보면 역학 조사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연구를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아주 미량이지만은 거의 수십 년 동안 이런 물질이 노출이 되면 어떠한 몸에 안 좋은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 하는 연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농도 독성 관계 어떤 특이성에 대해서 보고된 것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농도가 높아지면 독성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높아지는 이런 곡선이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이거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수질 기준을 세울 때도 얼마 농도 이하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세우는데 미량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 요렇게 이제 꺾이는 구간이 생기는 물질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인버트 U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 이렇게 역전되는 구간은 농도가 낮을수록 위해성이 더 높아지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완전히 수질 규제 체계나 모든 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미량 오염물질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저같이 이제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처리 기술의 고도화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고도 정수 처리 시설 확대라든지 핫패스 처리 시설 연계, 그다음에 PFAS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좀 맞춤형 수처리 공정의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모니터링 감시 체계 강화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협력 당연히 필요하고 연구개발 및 교육도 필요합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했는데 안정적 지속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R&D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부서별로 편차가 심해가지고 조금 환경부로 좀 힘이 없어서 그런지 부분 사업에 따라 좀 많이 삭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타격을 일부 과제에서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좀 이렇게
그것도 이제 지속 과제는 계속 과제였는데 중간에 이제 확 깎아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과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 제도 개선은 마지막 슬라이드에 간단하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대응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먹는 물이니까 정수 처리량이나 뭐 정수기라든지 병입수, 먹는 샘물 이런 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미량 오염 물질의 발생하고 거동, 그다음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까지 오는지 루트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폐기물하고도 또 연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합폐수하고도 또 연계가 되고 토양지하수 쪽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결국은 먹는 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통합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기술적 접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점별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수처리 기술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선진화돼 가지고 이런 미량 오염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그나마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정수처리량에 이제 표준 정수처리 공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도 정수처리 공정이라고 있는데 고도 정수처리 공정이 점점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오존 산화라는 이제 고도 산화라고 하는 이제 산화 기술이 들어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오염 물질을 유기오염 물질을 화학적으로 이제 태워서 분해하는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활성탄 흡착, 그다음에 막분리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요 앞에 이제 산화 기술하고 흡착 기술을 같이 엮어 가지고 세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정수량에 많이 이제 도입이 되어 있는 가장 많이 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PPCP 같은 경우에는 진짜 특이한 몇 개의 화학 물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요 조합으로 어느 정도 다 효과적으로 핸들링이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과불화합물이 사실은 이 산화가 거의 되지를 않거든요. 이게 고도 산화를 해도 산화를 분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기대할 수가 없고 활성탄 흡착에 조금 기대를 해야 되는데 활성탄 흡착에도 사실은 그렇게 아주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탄이 우리가 정수량에 쓰면 몇 년씩 쓰잖아요. 그럼 사실 이게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 이미 다 파괴되고 위에 이제 바이오필름 형성되고 이제 이게 더 이상 이제 미생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미생물들이 다 자라서 완전히 다른 성격의 어떤 흡착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원래 기대했던 흡착력을 기대할 수가 없고 흡착되던 게 다시 이제 재용출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관리를 해서 뭐 이 교체 주기나 재생 주기를 아주 짧게 가져가지 않는 이상 사실은 현실적으로 과불화합물을 완벽하게 활성탄만으로 좀 대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막분리로 완전히 아주 작은 포화의 막 NF 나노막이나 역삼투막으로 완전히 걸러버리면 사실은 이게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가장 비용이나 에너지가 많이 드는 기술이고요. 거의 해수 암수화에 이제 쓰는 거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얘는 이제 분해 기술이 아니라 농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농축수 안에는 또 농축된 PFAS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얘는 어떻게든 또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요거는 과불화합물 기준이 높아졌다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이미 연구원님이 설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과불화합물이 가장 큰 이제 핫 이슈고 처리하기가 힘든 물질인데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아주 많이 됐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과불화합물 연구가 너무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소홀했던 것 같고 사실 해외 학회 가보면 전부 다 과불화합물 떠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사실은 이게 좀 시큰둥한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쪽 연구를 좀 많이 환경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그 과거의 외국 사례 아니면 국내 사례 연구된 거를 종합해 보면 과불화합물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2단계로 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분리 농축, 그 다음에 분해입니다. 그러니까 분리 농축은 뭐 활성탄을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막을 활용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온 교환도 사실은 미국에서는 또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 요즘 뭐 거품 분해기라고 해서 또 그렇게 분리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농축한 다음에 일단은 분리가 됐으니까 사실 먹는 물 기준에서는 그 먹는 물 안에는 더 이상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농축수나 배출수는 2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뭐 다양한 좀 약간 익스트림한 방법으로 이제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해외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좀 상용화된 기술들이 일부 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먼 미래의 기술들인데 K-워터가 그래도 선도적으로 우리 저기 화성에다가 이제 AI 정수장을 시범적으로 이제 세계 최초라고 맞죠? 세계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사실 AI 정수장은 돌아가고 있지만 이 AI 정수장이 사실 미량 오염 물질에 특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미량 오염 물질도 우리가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량 오염 물질에 특화된 어떤 형태의 어떤 공정을 또 AI 공정을 좀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다음 뭐 분산형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중앙 집중 형태의 이제 처리 시스템을 조금 분산하면 또 효율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또 플랜트를 우리가 정수 처리 플랜트를 설계할 때 좀 모듈화된 형태로 설계를 하면 훨씬 더 여러 가지 효율이나 그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다. 그다음 분석 기술이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미량 오염 물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분석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금방 뭔가 이렇게 센서를 딱 집어넣어 가지고 이 물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석 기술 쪽도 상당한 이제 발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얘기는 이제 많이 했고 이제 모니터링 감시 체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정기적인 조사나 보고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근데 아까 과학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미량 오염 물질 연구 과제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이제 아마 예산 상황에 따라서 뭐 모든 수계를 다 커버하기는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예산 같은 거는 조금 안정적으로 좀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조사한 거를 서울시도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신종 오염물질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이 뒤에 이제 투명한 정보 공개는 안 해줘요. 요거는 왜냐하면 함부로 공개했다가 또 어떤 또 이게 또 언론에서 또 과민하게 반응하고 또 거기에 또 이게 또 환경단체들이 또 과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공개는 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당장 뭐 이렇게 막 공개를 해라 이런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연구에 필요한 전문가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좀 한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이게 비밀 유지 계약서를 쓰든지 뭐 해서 조금 이제 자료를 제공받으면 저희가 연구에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미량 분석 장비 도입인데요.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미량 오염물질 분석하려면 다양한 이제 매스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게 뭐 흔한 장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지자체에도 이제 수질 분석 센터 같은 데도 조금 좀 많이 확대 도입을 해서 좀 쉽게 좀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유역별로 이제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유역별로 또 뭐 오염물질 관리 시스템을 좀 차별화된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출원 모니터링 감시 연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전체 미량 오염물질의 거동을 보면 배출원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물은 완전히 끝단에 있는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종합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법적 제도적 개선은 제가 잘 모릅니다. 법적은 제가 그 문외한이라서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건데 일단은 미량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먹는 물 관리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용어를 뭐 함부로 이게 법 조항에다 넣기가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한번 이런 신종이 부담스러우시면 미량 오염물질 정도라도 조금 한번 정의를 해보는 건 어떨까? 어떤 개념을 어떤 신설하거나 정의를 한번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질 감시 항목이 지금도 뭐 아까 과학원에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수질 후보 물질들 모니터링 통해서 감시 항목 그다음에 이제 수질 기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올라오는데 감시 항목 부분에를 조금 이원화해 보는 건 어떨까? 감시 항목 1, 2 정도로 조금 덜한 애들 리스트를 조금 좀 확대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시 항목에 다 집어넣기는 부담스러우니까 한 단계 더 하나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거치면 뭔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많은 항목들을 조금 이게 약간의 이제 법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좀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 고도 정수 처리 공정은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신기술이나 고도정수 처리 기술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먹는 물 관리법이 사실은 뭐 단독으로 그거만 보아서 되는 게 아니라 뭐 하수도법이라든지 물환경 보전법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다 연계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약 및 결론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